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타 김권진 차장,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투자 전략.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포트폴리오 좀 미리 변경해놓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두 분은 어떠세요? 뭐 직접 투자는 안 하시겠지만 이제 어떠세요? 아니 사실 지금 문재인 관련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이 네.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것들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다 테마주들이고 네. 그게 아닌 것들 4차 산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문재인 관련주가 아니라 원래 올라갔었어요. 그냥 글로벌 예, 원래 은행주 이런 것들 원래 네. 올라왔습니다. 원래 네. 올라왔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소위 말하면 약간 이렇게 몰아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미 포트 전체적인 흐름 바뀐 거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약간의 딸랑딸랑이 있었다.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예. 김건희 네, 시장도 비슷한 마찬가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 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세계의 대세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다 따라가는 네네. 쪽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나만 뜬금없이 난 이상한 거 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내가 가는 것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쪽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도주였는데 이 사이 이 시점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이것이 문재인 조금 더 이제 거기 붙어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찌됐건 수혜주는 수혜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에서 그래도 많은 비중을 담아야 되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수혜 업종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에너지 쪽, 신재생 네.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다시 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가고 있는 쪽 라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라인들만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는 좀 반대적인 정책인데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두 쪽이 가장 큰 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 나온다. 그리고 좀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사드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실제로 중국도 달려갈 수 있어. 지금 현재 미국도 달려갈 수 있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사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계속 많이 힘들었던 거, 알고 계시다시피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다시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는 어떤 거 수혜 업종으로 좀 꼽아보세요? 사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가장 큰 줄기는 IT가 맞아요. 근데 IT 하긴 제가 빼겠습니다. 워낙 많이 하고 다들 아시니까. 그러니까 IT를 제외하고 난다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은행을 좀 보거든요. 은행을. 그러니까 물론 저는 계속 이제 유럽 은행이 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은행도 나쁘진 않다. 왜? 일단 지금까지 우리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오히려 인하를 할 수도 있었던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번에 새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이제 이전에 한국은행이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금리 인하 리스크는 없다는 거고요. 물론 당장에 금리 인상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은행 업종 관련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 화장품이라든 엔터 같은 것들은 중국 사드 관련 부분에서 눌려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본에는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으면서 지금은 빼셨을까요? 왜 빼셨을까요? 대기업 지배구조도 있긴 한데 이건 정치적인 것도 좀 있긴 하고 사실 지주사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관련된 이 순환 출자 문제라든지 이걸 계속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또 경제 민주화 관련 부분도 하면서
지주사 전환이 대기업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될 것 같고, 뭐 사실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하긴 해야 될 건데, 네.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안 하려고, 처음부터 아예 발을 빼버린 거죠. 이럴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뭐 발을 뺐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 나오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혜 업종에 대해서는 뭐 이미 트렌드가 잡혀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얼추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럼 좀 조심해야 될 업종. 사실 네. 피해 업종이라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무슨 국가가 손해를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피해 업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은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 피해 업종이라고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네. 통신 쪽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아, 있다라는 네. 거. 알고 계시다시피 뭐 우리가 기본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리는 건데 네네. 이쪽 라인을 잡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실제적으로 문재인 뭐 지금 후보 시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주가가 실제적으로 이런 공약이 나와버리면서 네.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SKT나 뭐 KT 같은 경우는 5G의 시대로 거명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됐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인 게 지금 기본적인 뚝을 이거 무너버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해버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공약이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뭐 최저임금이 이제 네네. 10,000원 시대로 이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 이렇게 되면 유통업종이나 이런 쪽이 좀 악재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좀 여기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총수 일가에 대한 뭐 일건 몰아주기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좀 더 좀 나눠서 잘 나눠줘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복합 쇼핑몰에 대한 얘기가 네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소상공인들을 좀 한번 어떻게 보면 보호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아마도 올해 내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대기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고 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 이동통신 사업자분들도 통신료 인하라는 어떤 공약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좀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과거와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수익 구조가 많이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통신료가 대부분의 수익이었다면 네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5G 사업과 뭐 데이터 사업 이런 네네. 것들이 되다 보니까 좀 충격이나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을 벌던 네네. 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최소한 30억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캐시카우가 없어지는 이거 뭐지? 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나 이런 건 데이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5G 시대로 가면 당연히 걔들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와라고 하는 건데 그걸 네. 없애버린다 하니까 이건 뭐지? 여긴 어디? 여긴 누구?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료가 분명히 폐지가 될 겁니다. 네네.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통신료가 인하될지는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분명히 통신사들은 그와 비슷하게 또 다르게 만들 겁니다. 뭐를 해서라도 만들기 때문에 네. 그 기본료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분명히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네. 이게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흔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월 통신 이용료가 뭐 5만 원짜리가 네네. 최고가였다면은 좀 시간 지나니까 7만 원짜리 만드네. 그렇죠. 시간 지나니까 그렇죠. 9만 원짜리 만드네. 기본료 폐지되니까 11만 원짜리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3개 먹을래?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피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조금 생각을 그냥 해가자라는 좀 얘기를 심리 해드리겠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은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나 이런 게 될 거죠. 그럼요. 5G 시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통신사들도 가장 돈을 크게 벌어야 투자를 하죠. 예, 당연하죠. 예.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통신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배당주라는 것도 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거다. 그렇죠? 바닥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도 조금 덜 할 것 같은 그런 업종 꼽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단기적인 충격은 나온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부분인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피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말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얻는 사업비가 별로 많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카드 수수료 자체가 워낙 높긴 높은데 네. 그걸 계속 지금 깎는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기존에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뭔가 사업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네네. 근데 카드사는 이거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 대한 목줄이 딱 죄어지는 거니까 이쪽은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2015년 기준일 거예요. 아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사들이 돈을 벌었던 수익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2조 원을 만약에 벌었어요. 수수료로. 그러면은 그 2조 원이 우리 소비자들이 포인트로 쓰는 거 있죠. 네네. 뭐 마케팅 비용. 네네. 이 2조 원이 마케팅 비용으로 그대로 나가요. 그럼 얘네는 제로란 얘기예요. 근데 그럼 어디서 돈 벌었냐? 카드 론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데 안 그래도 얘네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지금 그 거의 같은 그렇죠. 상황에서 수수료가 더 나가게 되면 훨씬하게.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시작한다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네. 맞아요. 이 업종은 좀 위기가 좀 심각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그런 건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바뀌고 네. 지금 이거 이제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네. 그럼 소비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카드를 많이 쓸 소비자.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나오면 뭐 또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당장의 리스크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아. 예, 확실하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도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카드도 네. 당분간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 대기업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다 네네네. 보니까 뭐 복합 쇼핑몰을 내려고 했다가 못 냈다는 것들이 얼마만큼 충격으로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 좀 많이 워낙 많이 펼쳐져 있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복합몰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최근 네.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 면세점 한참 그렇게 네. 얘기 많이 네네. 나왔던 것처럼 복합 지금 쇼핑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서 돈을 네. 벌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의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소비가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와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면 당연히 돈은 네.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 좀 그게 아니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게요. 근데 규제를 점점 올리고 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황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너희들 그래 배려해줄게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도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똑같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형 유통주에 대한 규제는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요. 네. 어떤 정권도 규제 안 한 정권이 없습니다. 항상 규제를 해왔고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대기업 관련 부분을 규제를 하는 게 사실 나는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상권을 지키자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골목이 없잖아요. 골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골목 예전에는 사실 실제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네. 뭐들 지나가다가 집에 가면서 뭐도 사 먹고 하지만 지금 다 차 타고 그냥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문화 패턴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를 자꾸만 그러니까 대기업을 규제를 해서 그쪽을 살린다는 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중요한 건 정부가 규제 대기업 관련 대형 유통주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거는 업종에는 분명히 피해는 맞겠죠. 하지만 네. 이미 어느 정도 이쪽은 내성은 쌓여져 있다. 그래서 뭐 악재는 맞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규제 때문에 업이 잘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금은 소비 심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안 팔리니까 안 가는 네네. 거지. 그렇죠. 이게 규제 때문에 뭔가가 안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유통 대기업도 사실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새로 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분명하게 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당장은 저 같으면 조금 쉬었다가 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잡아야지 굳이.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뭐 팔아봤자 뭐 하려고라는 이런 네네. 얘기를 해드리고 보겠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저도 이제 시장은 사실 언제나 가치주 투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리라고 보지만 네네. 시장 자체가 지금 가치주가 먹힌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이미 지금 가는 종목이 더 가기 시작한 실적 장세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남들 다 가고 있는데 네. 내가 일부러 그냥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 그냥 유통주는 일단은 그냥 멀리서 아까 이야기한 관망하다가 네. 지금 IT들 잘 가고 나서 네. 얘들 다 가고 나면 그때 잡아도 특히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은 이거예요. 에너지 관련주들. 에너지는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을 뭐 추진하고는 싶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서 뭐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사업자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피해 업종, 뭐 수혜 업종 이런 건 아니고 에너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에너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조금 신재생 에너지나 지금 천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아주 많이 미약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 세계는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 먼저 가 있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여기서 한번 쳐다보고 갈게라고 이런 식이었다라는 건데 이제는 좀 발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쪽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뜰 수 있는 게 바로 풍력 쪽일 것 같습니다. 풍력 쪽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하나씩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쪽 관련된 후 그다음 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그 동안에 있었던 물론 우리가 발전을 할 때 전기를 일으켰던 이런 것을 이제는 그만 석탄이나 석유 이제 그만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쪽에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도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장 그렇게 갈 수 있냐라는 걸 할 때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요. 대신에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천연가스 쪽으로는 저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일단 조금 더 발을 좀 강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명확한 건 이제는 향후 어떤 정부가 됐든 원전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전기료 인상,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 인상은 잘 모르겠지만 산업용 전기를 만약에 인상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추가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지어야 한다는 그게 사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전기세 원전 안 지면 어떻게 싸서 비싸서 어떻게 이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전기세를 올려놓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뭐 원전 더 지어야 되네 많이 이야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전 관련 부분에서는 뭐 피해가 나온다. 특히 요즘 뭐 한전 뭐 KPS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가기는 그렇고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쪽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사실 저희 작가님이 준비하신 내용은 코스피 3000시대 갈까예요. 매년은 그러네요. 매번 8년 전부터 8년 전부터 매번 대선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내가 하면 3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매번 그러셨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이제 그 목표치를 이렇게 내세우는데 뭐 2천억 달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고 있는 동기가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직도 2천억 달성 그러거든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뭐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코스피는 3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코스닥도 우리가 과거에 그 경신에서도 한 700선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또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3천까지는 뭐 우리가 단기간에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가 그동안 조금 많이 움츠그려 있다가 이제는 활짝 피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의 경기 흐름이 우상향이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는 발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리나라가 못 갔습니다. 못 따라가서 뭐 열심히 선진국들은 열심히 달리기 100m 달리기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양반이라서 그러나 다들 그냥 갈짓자로 열심히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씩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우리 역사적 지금 고가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 얘기해 주셨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야 이거 맞냐 가나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기업 단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당연스럽게 분명히 낙수 효과 분명히 생기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형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PER 같은 경우도 아직도 많이 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한 180조 정도 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야 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IT하고 은행은 무조건 간다. 그게 대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업종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나머지 업종들도 결국은 애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 분명히 다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일부러 코스닥을 이 질문에 넣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과거에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었을 당시에 제가 그걸 할까 막 고민했는데 이게 제가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팩트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벤처기업들을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만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살았으니까. 그럼 그 시대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게 되면 더불어서 코스닥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봤을 때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 목소리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낙수 효과 말고. 사실 뭐 지금 이미 코스닥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임기 초기에는 코스닥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오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코스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바이오 업종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좀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업종들이 실적이 지금 확 보이는 것들이 많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를 타긴 어렵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IT 부품 소재주들은 오늘도 많이 가는 것처럼 이쪽을 어느 정도 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0선까지는 한 번은 터치할 것 같지만 추세 상승은 조금 임기 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00을 만약에 코스피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갈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흐름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권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사실 2004년부터 같은 경우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 대세 상승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경기도 좋았고 이 선진국들의 경기 확장세가 지금 신흥국으로 지금 확 그렇죠. 3배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매우 좋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실적장 초입이라는 걸 감안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2004년에도 보통 한 1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2000까지 갔잖아요. 물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5000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은 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은 충분히 이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아임리온스타 김건진 차장과 그리고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